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시간 동안의 이 북한 방문을 끝내고 베트남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 공항에서 직접 푸틴을 맞이했던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도 공항에 나와서 환송했습니다. 첫 소식 구민성 기자입니다. 러시아산 리무진 아우루스가 활주로에 들어서자 군악대 연주가 시작됩니다. 차에서 푸틴 대통령이 내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맞이합니다. 방북 일정을 마친 푸틴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김 위원장은 푸틴 전용기가 활주로를 이륙한 뒤에도 계속 손을 흔들며 환송합니다.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이었지만 어린이 등 수천 명이 동원돼 푸틴 대통령을 배웅했습니다. 어제 새벽 평양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이 약 21시간 방북을 마무리했습니다. 만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김 위원장과 10시간 이상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90분 확대 정상회담에 이어 비공식 단독회담을 2시간 동안 진행했고 군사동맹 수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24년 만에 방북을 마친 푸틴 대통령은 다음 순방지인 베트남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북러 중 어느 한쪽이 침략을 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상호 지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정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나토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F-16 전투기와 장거리 무기 체계가 실제 러시아 영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북한과 상호 군사 지원의 명분으로 삼은 겁니다. И все это грубые нарушения взятых на себя западными странами ограничений в рамках различного род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상호 지원이 직접 참전인지 무기 지원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옛 소련 시절인 1961년 체결됐다 1996년에 사라진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의 부활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누군가 북한이나 러시아를 침략할 거란 존재하지 않는 확률에 대한 약속이라며 미국과 유엔 제재에 반감을 가진 반서방 결속을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 특수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와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첨단 무기를 비롯한 군사기술 협력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인데 우크라이나 전장에 포탄 수백만 발을 보낸 북한이 ICBM 기술 완성과 핵 추진 잠수함과 같은 비대칭 전력 강화에 러시아의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기술 넘겨주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평시의 군사적인 역량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6.25 전쟁 이후 미국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당일치기 방북을 마치고 어젯밤 다음 순방지인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방북 기간은 짧았지만 양측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는 등 전례 없는 친밀감을 과시했는데요. 국제부 서열 기자와 함께 푸틴의 방북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푸틴의 방문을 굉장히 북한이 공들여서 준비하는 모습이 관측이 됐거든요. 푸틴이 오고 갈 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기도 했고요. 환영 분위기 어땠나요? 네, 오래전부터 북한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일성 광장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모습이 위성에 관측되기도 했고요. 푸틴 대통령이 어제 새벽 2시 넘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푸틴이 떠날 때도 다시 공항에 나와 직접 환송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푸틴 도착 당시 평양 도심일 때는 전력난에도 환하게 불을 밝히기도 했고요. 이튿날 환영식에서는 두 사람의 얼굴이 크게 걸렸고 평양 주민들이 동원된 대규모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푸틴은 김정은에게 이번에도 아우루스 리무진을 추가로 선물했는데 두 사람은 번갈아 차를 운전하는 등 친밀감을 과시했습니다. 네, 당초 일정이 1박 2일이었지만 예정보다 짧게 당일치기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 돈독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방북은 24년 만 그리고 양국 정상이 회담을 한 지는 9개월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푸틴의 이번 방북으로 인해 동맹 관계로의 지위 격상을 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협정 이후 북한은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동맹이란 단어를 3번이나 강조하면서 언급했습니다. 이번 푸틴의 방문을 최고로 높은 고위급 방문인 국가 방문으로 천명한 것도 이런 속내가 담겼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미일 동맹 구조에 대응하는 북중러 연대 구조에서의 북한의 위상을 높이고 향후 대미 협상력도 높이려는 전략도 감지됩니다. 네. 또 핵무기 고도화와 핵 개발 등에 대해 향후 있을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두고 러시아가 우군이 되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린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푸틴이 이런 북한의 속내 등을 의식해 비교적 조심스러운 행동을 취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의 지각이 잦은 것으로 푸틴이 악명이 높은데 이번엔 일부러 늦은 것이란 분석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과의 관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회담 발표에서 동맹 언급 없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국가 간 외교 관계에서 이 정도의 수준이면 어느 정도인 건가요? 네, 사실 협정의 정확한 문건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확인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회담 뒤 언론 발표에서 러시아가 밝힌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바로 이 상호 지원 의미에 집중해야 합니다.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조소조약에는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려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번 협정 이후에는 이 군사라는 내용 대신 상호 지원만 언급해 범위가 넓고 구체적이지 않아 평가가 어렵다는 게 사실입니다. 네, 상호 지원에 대해서 한미 양국 다 굉장히 우려를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사실 이번 방북을 전후해서 정부와 미국은 모두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The deepening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is something that should be of concern, especially to anyone that's interested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네, 특히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두고 과거 조소조약처럼 군사 개입 조항이 담길 것을 우려한 정부가 러시아의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었죠. 다만 모호한 군사 지원 문구를 두고선 누군가 북한이나 러시아를 침략할 거란 존재하지 않는 확률에 대한 약속이라 평가하면서 정부도 아직 조심스러운 모양새입니다. 미국 역시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를 우려한다는 신중한 반응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북러 간의 군사 협력 강화될 가능성 높아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협정의 수준을 놓고 평가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는 이번 협정으로 북러 관계가 옛 소련과 북한의 조약 같은 자동 군사 개입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하는 반면 러시아가 만약 북러 간 자동 군사 개입을 의도하려고 했다면 협정에 분명하게 적시했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일단 북한은 이번 협정 이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포탄 등 재래식 무기 지원은 더 늘리고 러시아로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핵 추진 잠수함 기술 등을 전수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푸틴 대통령의 짧은 방북이 한반도 주변 정세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부 서현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면서 3주째 반쪽 국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위 위원장을 1년씩 교대로 맡자고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1년 동안 거부권을 안 쓴다면 검토하겠다고 해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일단 여야는 주말까지 원구성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갖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강탈이라며 1년씩 번갈아 맞자고 제안했습니다. 법사위 운영위를 앞 1년은 민주당이 맡고 그 다음 1년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맡아서 운영하자. 추 대표는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중 운영위원장만이라도 여당이 맡겠다고 최근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원구성 협상 난항 책임이 야당에 있음을 강조한 겁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1년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사실상 국민의힘 제안을 거부한 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말인 23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끝내라고 양당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음 주 민주당 단독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는 23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여의도에 캠프 사무실도 마련한 걸로 전해집니다. 나경원 의원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조경태 의원이 캠프 좌장을 맡을 전망입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일요일인 오늘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 장소로 택한 곳은 국회 소통관입니다. 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약점으로 지적되는 원외 당대표 한계를 국회 중심에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출마 메시지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강조하면서도 외연 확장을 위한 보관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격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답을 타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당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갈지. 국회 바로 앞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한 한 전 위원장은 출마 선언 직후 곧바로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인 2표로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에 함께 나갈 러닝메이트로는 재선의 장동혁 의원과 초선 박정훈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나경원 의원도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출마 선언문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이어지는 보수의 정통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지는데 사실상 정치 신인인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6선으로 당내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이 나 의원 캠프 좌장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윤상현, 김재섭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3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조만간 대표직을 사퇴하고서 연임에 도전할 거란 관측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상황,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 대표를 향한 이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총선 직후부터 영남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우리 강민구 최고위원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민주당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는 민주당의 이번 당원 당규 개정을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시대 이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라는 발언, 또 이재명 대표의 시대이라는 발언. 글쎄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명비어천가라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최고에서 나온 저 아버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민주당이 명비어천가를 넘어서 지금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이재명 우상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의 김장겸 의원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북한 노동당을 보는 것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뭐 수령 아버지 이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네. 그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요. 뭐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을 진짜 적토
전통을 이어온 당 아닙니까? 그래도 역사가 있는 당인데요. 네. 야,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민주당이 이때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매우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민주당이 뭐로 불러야 될지 이제 뭐 할아버지나 증조부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이게 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당이 아니라 그리고 민주당은 그래도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50%를 지지를 받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좀 품격과 그리고 예의를 지키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민구 최고위원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은 합니다만 과연 아버지란 표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이제 지적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명 시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뭐 사임에 대한 출마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강민구 최고위원이 아버지가 아니라 그 뒤에 몇 마디를 더 붙여서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런 말은 사실 뭐 이재명 대표에게 당장은 뭐 잘 보이려고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이러한 발언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부담만 더 지어준다는 것을 구성원들이 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자타 공인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로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예.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을 효능감 있게 견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제대로 된 리더십이 안 서 있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사실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안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사실 본인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내외 특히 당원들에게는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인지 일극 체제가 계속 이어지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시장 이 대표의 애완견 발언을 비롯해서 최근 행보를 놓고요. 민심은 총선에 이겼다고 독주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여의도 동탁 등장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저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뭐 폭군이다, 폭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국지에서 동탁이 그렇게 몰사되고 있죠. 근데 지금 저도 뭐 일견 여의도의 동탁이다라는 거에 동의합니다만은 예. 앞으로는 아마 방구석 여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이야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지금 방탄하고자 하고 그 방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더 옥죄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 이 사법 리스크가 정말로 현실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민주당 내 입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민주당 일부 친명 개딸 부대들 앞에서만 큰 소리를 치는 방구석 여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얘기를 좀 얘기를 정리해 보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다급한 게 이재명 대표가 아니냐 사법 리스크 때문에 또 대선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가장 다급한 상황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아니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절에 그 정자동에 있는 호텔과 관련해서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또 수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느끼기에는 과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언제까지 탄압을 할 것인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지 성향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를 보고 여의도의 동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면 여의도의 유비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의 동탁이라고까지 이렇게 일컬어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08석밖에 못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동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승전 선거 결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서 사건을 조작하거나 왜곡하고 제대로 그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사건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검사 아니라 누구라도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검사가 법 밖에 있습니까? 법 위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행태야말로 이재명의 애완견으로 비난받아도 무방합니다. 검사 탄핵 외에도 현재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애완견 충성 경쟁은 점점 극으로 치닫는 형세입니다.
자, 지금 뭐 언급했습니다만 민주당이 또다시 이제 검사 탄핵을 꺼내 들었고 여기에 나가서 검찰청 폐지도 지금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 들립니다. 여당에서는 이 상황 아무래도 이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죠. 저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이라는 한 가지 측면과요. 네. 지금 민주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의 생존 전쟁이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수많은 사법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1호부터 지금 검찰 탄핵 등의 무리한 발언들을 굉장히 쏟고 있는데 네네. 지금 여기에 아까 한민수 그 대변인이 했던 말에 이 주어만 바꿔도 지금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어디요? 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권과 권한을 남용해서 사건을 왜곡하거나 민심을 왜곡하면 이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은 법 밖에 있습니까? 법 위에 있습니까? 네. 이렇게 그대로 지금 검사의 주어 자체를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로 바꾼다라고 하면 이것은 민주당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한 말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제가 생존 전쟁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노출되고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탄행에 전념을 다하고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큰 사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로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단지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약 420억 원의 금액을 다시 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민주당 당사 팔아야 돼요. 비자발적 지금 여기 천막 당사를 써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붕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는 곧 민주당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정도로 생존 전쟁이다 할 정도로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하고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장하시는 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곧 민주당 상황적으로 봤을 때 공직선거법상 방탄도 결론은 민주당을 지키기 위한 것은 뭐 다 엮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사법 리스크로 무너뜨려야지만 다음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방탄이 아니라 저희가 제대로 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뭐 대장동이라든지 뭐 성남 FC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그나마 대선 후보를 향해서 들이댈 수 있는 검증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을 알았냐 몰랐느냐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어떤 사법 리스크를 만들어서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의도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매우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았냐 몰랐느냐 아니라 뭐 대장동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위증교사 그거를 전화로 해서 얘기를 한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확실히 밝혀져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고 김문기 차장에 대해서 알았느냐 몰랐느냐 문제인 것이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위증 교사와 관련된 것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검찰이라고 사치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최근에도 녹취록이 공개됐잖아요. 근데 이 녹취록을 보고도 정말 이 양쪽에서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 내용을 들어봤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신뢰관계도 안 갖춰진 그 김 비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위증교사를 했다고 저는 느껴지지 않고 그 통화 중간 내용에 아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15년 오래된 얘기에 대해서 당연히 환기를 시키는 과정에서 설명이 있고 또 변론 요지서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 변론 요지서도 재판부에 제출된 공적인 문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보기에 따라서 논란은 있겠지만 재판부에서 잘 소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으로 위증이라는 게요. 거짓말을 말하면 위증이 아니라요. 기억을 왜곡시킨 위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증인으로 쓰는 사람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데 기억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는 법의 전문가예요. 이 부분 몰랐을 리가 없죠. 근데 기억을 계속 기억나게끔 만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랬잖아요, 저랬잖아요. 그리고 내 진술 요지서 좀 보세요. 내가 이것까지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명확하게 기억을 조작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증인은요.
경기도와 관계된 알선 사업들을 꾀하고 있었어요. 이걸로 지금 재판 중이었습니다. 네, 그럼 7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금 이것도 재판 중입니다. 이거는 지금 70억을 받기로 해서 이 중에서 30억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요. 경기도 자체에서 내가 알선 등으로 지금 밥벌이를 하고 있고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경기도지사야말로 갑 중에 갑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할 때 이것은 명백하게 이재명 당대표가 현재 당대표가 위증교사뿐만이 아니라 위증교사를 강압했다까지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위증교사를 강압했다. 내용 중에서 물론 정확한 그런 표현이 없다지만 내용 중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것 자체도 위증교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또 다른 증인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관계인데 그럼 이런 그 더 이상의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한 것이고 이게 지금 말씀드리면 그리고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보기에 따라 다르다고 오해가 소지가 있는 본인은 계속해서 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미 시장님이 돌아가셨고 시간도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 말은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시그널로도 느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변호사나 검사들이 증인 요청을 할 때도요. 나오셔서 기억나시는 대로 증언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을 설명하지 않아요. 이랬죠, 저랬죠, 사실을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증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기억을 조작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려요. 그리고 여기에 어투가 부드러웠다라고 해도 그 지위에서 오는 강압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요. 민주당 당 국회의원들에게 부드럽게 말했다라고 해도요. 이거를 부드럽게 말씀하셨구나가 아니라 이거 강압으로 느낄 수 있는 국회의원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강압으로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지켜보도록 하고요. 검찰이 이 대표를 불법 송금 혐의로 기소한 이 공소장 내용도 잠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대북 송금 내역을 보고받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소장에. 이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는 게 지금 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알고 있었다라는 게 계속 밝혀지고 있죠. 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건 영상 자료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쌍방울 회장 같은 경우가 이재명 대통령 돼야 된다라고 외치는 화이팅을 외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영상들도.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요. 이재명 당대표가 대한민국 역사상 단군 이래 한 번도 없던 평화부지사라는 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없던 직을 만들면서 목적이 없었을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단군 이래 한 번도 없던 직을 무리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랬으면은 여기에 주어진 임무가 있었을 것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던 행위들은 대다수가 대북 불법 송금과 관련된 건이에요. 그럼 이것이 임무였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한 정황에 대한 이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은요, 이 대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보고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주장은 글쎄 설득력이 있어 보이세요? 아니 뭐 보기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뭐 검찰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기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고 하나는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없는 평화부지사라는 직을 만들었을 때 목적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의 대북 관계를 추진을 하는 것이지 그 관계에 있어서 불법적인 것까지 저지르면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하여라라고는 누가 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그 김성태 씨가 이화영 씨와의 어쨌든 이런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두 분은 알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걸 알았냐 몰랐느냐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는 근거로서 뭐 공문이 갔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사실 공문에도 그 불법적인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내용은 있는데 그 수면 아래 불법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데 또 결정적인 것이 그러면 김성태 씨가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다라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의 근거로서 이화영 씨에게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전원 증거예요. 근데 그 이화영 씨가 지금 이재명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성태 씨가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근데 얼굴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41억에서 100억 정도의 큰 돈을 증거나 녹취도 안 남겨놓고 했을까?
않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의문이 있습니다. 예. 네, 일단은요, 이재명 당대표가 그 이화영 전 부지사를 임명하면서요, 이 관계된 건들을 다 보고하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본인의 대선 행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봤던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이 지금 방북을 하고 싶은데 방북은 하기 위해선 비용이 필요하다는 건 남합리에 다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합법적으로 돈을 건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유엔 제재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든 내가 방북은 하고 싶은데 지금 이건 유엔 제재 위반이에요. 네, 그럼 이건 편법을 써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바보입니까? 그러니까요. 유엔에서 제재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을 저지르겠습니까? 이분들은 바보가 아니죠. 이분들이 바보로 생각했던 건 국민이고요. 예. 검찰이고요. 대한민국 법 제도인 겁니다. 충분히 속일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고 예. 그리고 충분히 걸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봐야지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얼굴 한 번 안 본 사람이 그렇게 큰 돈을 대납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요. 네. 정치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지사 정도의 건의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만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돈이 납부됐다라고 하면 최소한 6성은 들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검찰 때 네. 생각이고 방금 대변인 이야기도 맡은 얘기 같은데 아까 이 부분이 좀 어리 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니 이화영 지사 바보냐 하는 것은 이게 불법이라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거부한 상황에서 그런데 본인은 뭔가 좀 대북에서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면 그걸 좀 이렇게 알면서 이렇게 와서 밖에서 보면서 추진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예. 얘기가 되니까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결국에는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경기도 의회에서 예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고 악화가 되잖아요. 그 누가 대납을 해주든지 간에 그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회에서 그 예산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 누가 대납을 해주든 쌍방울을 해주든 누가 해주든지 간에 대납을 해줘도 나중에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는 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보고를 받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추진을 요구했지만 불법적인 요소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본인의 대선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예. 당연히 그게 업적이 돼서 대선 가도로 가는데 검증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말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3주째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들 1년씩 번갈아 맞자고 협상안을 내놨는데 민주당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은? 지금 일단 국민의힘은요, 민주당이 지금 말도 안 되는 폭주를 하고 있죠. 관례들을 다 깨면서 예. 뭐 운영이나 법사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국민의힘에 넘기고 협상을 시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생을 우선순위에 두고 네. 그래도 민주당과 타협을 하기 위해서 타협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것 자체를 무시하고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고려해 볼게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에 제가 루즈벨트 대통령 얘기를 몇 번 했는데 600번 이상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로부터, 미국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존경받는 대통령이죠. 여기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요, 가장 먼저 만든 나라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 헌법에서는요, 이 제2요구권을 비토, 그러니까 거부하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리턴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네. 명확하게. 그리고 지금 이 헌법을 만든 입헌자들은요, 이게 입법부의 이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질 거를 우려해서 만든 것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입니다. 예. 근데 지금과 같이 민주당이 폭주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정말로 정당방위의 한 수단이자 국민들을 위한 국회의 입법 폭주를 막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처음으로 말했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 거부권이란 용어조차도 쓰지 마라. 제2요구권이라는 용어를 써라. 부정적이지 않게. 예. 그리고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민주당의 폭주에서 민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수정 제안한 제2요구권은 그걸 원하시니까 제2요구권을 1년간 하지 않으면 바꾸겠다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소리죠. 되는 얘기다. 왜냐하면 이 입법이 제대로 된 입법이 민생을 예. 위한 입법이란 당연히 제2요구권 쓰지 않아야죠. 예. 그런데 여기에 독소 조항이 있고 민생을 올가매고 행정부에 부담을 주고 예. 나라를 망국으로 끌고 가는 입법들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제2요구권 얼마든지 써야죠. 짧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미국 어려운 건국의 거예요? 아버지들을요. 예.
인간을 믿지 말라는 그런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상권 분립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자꾸 관례 얘기하시는데요. 그 어느 대통령도 그 제2 요구권을 그렇게 남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현실로 돌아와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런 제안을 하셨다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럴 거면 권한쟁의 심판 요구 하지 않았어야죠. 그 전에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제2 요구권을 자제하신다면 저희는 받아들일 용도 있겠다. 한마디만 더 드려도 되면요. 짧게요. 상권 분립만큼이나요. 제2 요구권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와 대통령제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다라는 말씀도 좀. 그럼 나머지 7개 있는지 앞으로 그럼 계속 이런 상황이면 7개도 가져가는 거예요, 민주당이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나머지 7개도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자꾸 미국 얘기하시는데 미국도 한 석이라도 더 많으면 다 독식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민생 너무 어렵고 의사들 집단 휴진했습니다. 군사하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시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산자위도 열어야 되고 법사위도 열어야 되고 또 정무위도 열어야 되고 보건복지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당이 빨리 그 상임위로 돌아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기한 집단 휴진 등으로 대정부 투쟁을 벌이는 의사협회가 오늘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출범합니다. 하지만 전공의 대표가 의협 지도부에 불만을 표하면서 불참 의사를 밝히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 회장이 27일 무기한 휴진을 일방 결정했다면서 반발하는 등 의료계 내부 균열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의사협회가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의협은 오후 3시 의협회관에서 범대위의 윤곽을 밝힐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범대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면택 의협 회장을 겨냥해 대외적 입장 표명을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대 증원안 재논의 등 의협이 정부에 제안한 3가지 조건에 대해서도 명백히 후퇴한 요구안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선 대정부 투쟁 방안을 놓고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터져나옵니다.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은 16개 광역시도 의사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 발표를 처음 들었다며 이면택 회장 1인의 깜짝쇼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장기화된 의료 파업 속에 의료계 내부 균열이 커지는 가운데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김 씨와 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차례로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 2과장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대장동 브로커의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 수사 관련해서 각각 참고인과 고발인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어떤 점들을 물어보게 되는 겁니까? 그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이른바 명품 가방을 건네고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되게 뜬금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부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뭐 자기 친척도 아니고 왜 김창준 전 의원에 대해서 그런 부탁을 했는지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뭐 국립묘지 안장 등을 부탁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탁을 받았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 조모 씨에게 이걸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조 행정관이 그때는 보훈처였어요. 보훈부가 아니고 당시 보훈처에 담당 사무관 연락처를 최 목사에게 알려줬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 목사가 그 사무관하고 통화를 갖다가 했는데 사실 그 조 행정관과 그 담당 사무관은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이였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김창준 그 전 의원의 그 국립묘지 안장도 뭐 성사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불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건희 여사 주변의 인물까지도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빨라진다고 봐야겠죠?
예, 일단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2023년 12월 말에 서울소리에서 고소를 했고요. 예. 대통령께서 신년 대담에서 정치 공작 사건으로 규정한 이래 사실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5월 달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한 수사 지시하고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휘한 이후에 중앙지검 민사 등을 이유로 사실 수사가 또 진행되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고인 등에 대한 소환 조사만으로는 사실 실체 진실 규명에 한계는 있을 겁니다. 청와대 대통령실에 대한 조사, 주변에 대한 뭐 휴대전화라든가 컴퓨터 이런 부분에 현장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과연 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사만을 가지고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체 규명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어제 김건희 여사를 알선 수재 등 혐의로 이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명품 수사 논란은 확대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공수처 법을 보면요. 네. 대통령은 당연히 고위공직자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 배우자는 가족에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뇌물죄도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이 되는데 이른바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은 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수처법을 갖다 보면요. 공수처장 마음이에요. 공수처장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무리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공수처에 이걸 넘겨야 됩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공수처장이 이 사건은 우리가 할 게 아니고 검찰이나 뭐 경찰에서 한 게 맞겠다 이첩을 갖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수처법 3조를 보면 공수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해서 수행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 사망을 보면 대통령은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수사처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참에 공수처가 뭐 한번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공수처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사람들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국 혁신당에서 이렇게 공수처에다가 고발했다라고 하니까 공수처가 맡아가지고 책임지고 결론을 내주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고발인을 불러서 11시간가량 조사를 했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조사를 한 건데 어떤 내용을 주로 물어본 걸까요? 그러니까 어제 고발인 이종배 그 의원이 앞서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4억 원 세금 탕진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했던 얘기는 타지마할 방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주로 많이 물어봤다고 하고 검찰이 꽤 많은 양의 질문을 준비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례적이죠. 이 고발인 사건에서 이 11시간을 조사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이종배 시의원은 사실 이 사건에 직접 관여되어 있는 당사자도 아닙니다. 그 서울시의원이기 때문에 뭐 인도에서 김정일 여사를 초청하게 된 경위라든가 비용이라든가 뭐 일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1시간가량을 조사했다는 거는 검찰이 상당 분량의 어떤 질문 내용을 준비했다는 것이고 그 내용이 어디까지 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수사에서 검찰이 여러 가지 지금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해서 이 수사를 어떻게 맞추기 위해서 뭐 이 노력한 흔적은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기현 변호사도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이종배 시 의원이요 검찰 출석 전에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 그거에 비해서 김정수 여사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께서는? 뭐 김정숙 여사 사건이 지지부진한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고발이 됐는데 계속 들고만 있다가 최근에야 형사 2부에다 재배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수사를 왜 지지부진하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 사건이 빨리빨리 진행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둘 다 지지부진하니까 빨리빨리 둘 다 진행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네, 검찰이 이제 전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건희, 김정숙 두 여사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원칙대로라면 피의자이기 때문에 소환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과연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것인지의 여부 또 소환한다면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아직 검찰 내부에서 정리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성숙 여사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것을 보면 두 분에 대한 수사를 어떤 수사 일정이나 방식을 조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과 조율을 하면서 김정숙 여사 관련 수사도 그 비중에 맞춰서 같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네.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세우게 되면 김정숙 여사도 역시 포토라인에 서는 일이 생기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의협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의협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공정위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글쎄요,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지만 의사도 따지고 보면 사업자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일 뿐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협은 사업자 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런데 공정거래법 51조에 보면은 이와 같은 사업자 단체가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장하거나 이렇게 되면 네. 제재를 받고 형사 처벌까지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협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단순히 의협에게만 이런 식의 네. 제재가 가해진 게 아니고 네. 여태까지 판례나 그 사례 같은 것들 찾아보면은 한국감정평가사 협회도 여기도 이제 협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를 위반해가지고 네. 제재를 받은 적이 있고요. 법무사회도 마찬가지고 의협이라고 다를 거는 아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의협이 오늘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이라는 강수 던졌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단일 대우가 좀 흐트러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동욱 경기도의사 회장이라든가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협 회장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 단체들 회원들이라든가 의사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무기한 휴진 같은 경우에도 예. 전혀 의사단체에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집회장에서 직자적으로 발언한 게 아닌가 싶어서 예. 면택 회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 사안을 대처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단적이어서 의협 내부의 동의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달 육군 12사단 이 방모 훈련병 일명 얼차려 하는 이런 군기 훈련 받다가 숨지는 사고 있었죠. 함께 훈련 받던 동기 243명 어제 신병 교육대를 수료했습니다. 5주의 훈련을 마치고 2등병 계급장을 타는 즐거운 날이었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동료가 있어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2사단 신병 수료식장. 한쪽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잊지 않겠다고 쓰인 현수막과 함께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수료식을 찾은 훈련병 가족들은 저마다 하얀 국화꽃을 들고 지난달 23일 얼차려를 받다 숨진 박모 훈련병을 애도합니다. 항상 걱정되고 이런 생각만 하면 슬픕니다. 자대 배치를 앞두고 축하를 받는 자리지만 분위기는 밝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정말 남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박모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훈련병의 가족은 억울함도 호소합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이 몸축거리다가 당해가지고 이 억울하게 떠들지도 않았는데 이 벌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억울해가지고. 일부 부모는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을 엄벌해야 한다고 분노합니다. 그 즉시 처벌을 하든지 훈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기다렸다가 계획하에 그 다음날 낮 2시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검찰은 어제 어무산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강모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TV우선 이승훈입니다. 네, 국내 싱크탱크들이 연대해 진실과 정론 모임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과 K정책 플랫폼 등 4개 싱크탱크는 어제 출범 기념회를 갖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 단체인 이들 싱크탱크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지정학적 도전과 양극화, 저출생 위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과 연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이른 더위가 기승인데요. 이 무더위를 날려줄 도심 속 워터파크 한강 수영장이 오늘 개장합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도심 속의 피서지죠.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이 오늘부터 개장합니다. 사계절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재탄생한 잠실 물놀이장이 눈에 띄는데요.
개장을 앞두고 지역 아동 300여 명을 초청해 시원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정말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요. 수영장들이 각각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운영하는 6개의 시설은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뚝섬 수영장은 유수풀을 가지고 있고 여의도 수영장은 바닥 분수, 미니 바이킹 등 놀거리가 풍부합니다. 잠원 수영장은 성인풀 기준 1.5m의 수심에 직사각형 모양의 수영장이어서 수영을 즐기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올해 새로 개장하는 잠실 물놀이장은 한강 방향으로 인피니티 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올해도 한강에서 시원한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어제는 서울에 첫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이 35.8도까지 올랐습니다. 6월 기준 66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건데요. 6월에 마치 8월 한여름의 예고편을 보는 듯한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서울과 춘천이 35도까지 오르며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제주는 호우특보가 발효되며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앞으로 제주 산지에 200mm 이상, 호남과 경남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제주는 강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한낮 기온 3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